그 처음에 박사님을 뵀었을 때 특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서 나왔던 그게 너무 센세이션했어요. 그렇죠.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가 문제일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가 됐을까요? 원인은 엄마 아빠한테 있습니다. 이 댁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특히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와의 또는 아빠와의 애착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방어 목적으로 이렇게 욕이라는 걸 선택했다면 가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습관을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까지는 교정으로 다가갔다면 이거는 어떤 생각의 전환? 으로 처음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시고 그치.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연차를 쓰고 오은영 박사님 병원을 찾아간 사람이라면 선생님이 방송을 좀만 줄이면 나를 더 일찍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환자도 있겠다. 환자로서는 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1대1 대면에서 그래서 선생님도 분명히 불특정 다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로서의 삶, 아니면 진료실에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오해를 도와줄 수 있는 삶, 두 개의 괴리도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그럼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네. 언제나 갈등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과학 교실의 기본 이념이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1대1로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의 살아가는 삶도 너무나 귀하지만 조금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게 약간 우리 교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형제복전 사건 같은 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지내야 했던 피해자들. 복지원 내에선 학대와 폭력이 난무했다. 그때도 같이 망치를 들고 가서 자물쇠를 깨고 했던 게 우리 선배들이고 언제나 취약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 체계나 국가가 조금 지속적으로 이들을 잘 보호하고 건강을 찾고 기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굉장히 그 이유를 절감하고 이 영역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어요. 저희 교실의 풍토가. 그래서 저도 1996년부터 어린이 정신건강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좋은 쪽으로 개선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경기도 전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그게 전국으로 확장이 돼서 지금 다 전국에 어린이 정신건강센터라는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이제.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일에 이제 한때 엄청나게 매진을 제가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개 개인이 이제 된 거죠. 개인이 이제 제 병원을 이제 오픈을 하고 열심히 또 제 환자를 봐야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그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팀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연결이 인연으로 돼서 방송 시작이 되셨던 네, 그럼 이제 거구나. 일개 개인으로서 또 잘하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짧은 시간에 좋은 영향을 많이 펼칠 수 있고 더군다나 방송은 순기능이 강화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선항영이 확 할 수 줄 수 있죠. 있기 때문에 으쌰으쌰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2005년도에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심지어 부모라도 체벌이라는 방식을 이제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 매체에 나오셔가지고 제일 강조하는 것도 체벌은 안 된다. 네, 이걸 유독 강조하세요. 네. 이유는 뭐예요? 자식을 낳으면 얘는 나랑 분리된 나와 다른 인격체고 나랑 다른 인간인 남이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누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 너 잘 되라고 내가 너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등짝을 때리는 걸 누가 그걸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어떤 누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집안 내에서는 아이를 사랑해서 너 잘 되라고 너의 잘못을 뜯어 고쳐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다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네. 좀 예전에 좀 맞더니 사람이 됐어 뭐 이런 거. 네. 어떤 분은 내가 12살 때 뭘 물건을 훔쳤는데 종아리를 다섯 대 맞고 난 내가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래요. 그거를 좋게 해석하는 거는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때리지 않고 말로 했어도 더 잘 컸을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맞고도 잘 컸어. 뭐 그 집 막내딸 무지하게 맞았는데 걔가 제일 효녀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는 인생에 영향을 주는 공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돼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학교 다닐 때는 예전에는 체벌이 일상화돼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시조를 하나 다 외워오라고 해요. 시조를 외우는데 한자 틀릴 때마다 한 대씩을 때리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때리니까 맞아야 되죠. 근데 지금도 엎드려 뻗쳐 있다가 누가 나 엉덩이를 때리는 그 순간의 공포와 그 물리적 타격감 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그거를 정말 못 잊을 것 같은데 이게 어쩌면 더 어린 아이들에게 가닿았을 때는 훨씬 더 네, 어마어마한 공포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체벌이라는 게 진짜 뭐 장기적으로는 네. 정말 아니다 말씀하신 게 너무 동의하는 게 저는 그 한국의 말씀하신 체벌 교육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평균 학생이었다가 굉장히 많이 때리는 학교에 가서 성적이 급상승을 했어요. 막 진짜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성적이 나올 정도로 성적이 확 올라갔는데 그 성적이 올라간 동기가 체벌이었거든요. 정말 맞고 싶지 않고 욕먹기 싫고 해갖고 공부를 이를 악물고 해서 성적이 올랐는데 근데 20대 어느 날 책을 좀 읽어볼까? 해서 이렇게 책을 펴고 읽으려고 하는데 한 2페이지를 읽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책을 읽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분노가 상상 못했던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책을 못 넘기겠는 거예요. 왜냐면 책을 읽는다는 건 나한테 공부하는 거야. 공부 너무 하기 싫어. 이게 여기까지 가니까 공부하면 맞아. 뭐 이런 거구나. 그게 막 떠오르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활자 혐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이렇게 쫙 있는 걸 내가 이렇게 읽는 건 공부하는 거야. 이걸 내가 지금 왜 해야 돼? 학교를 떠났는데 이게 막 떠나면서 제가 실제 책을 덮었거든요. 화가 너무 나서. 이런 후유증이 이런 식으로도 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할 때 굉장히 야단치고 혼내잖아요. 그럼 그때 있었던 지우개도 꼴 보기 싫고 그때 있었던 필통도 꼴 보기 싫고 책상도 꼴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네. 이게 1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아이 때 그런 일이 있으면 네. 어른은 모를 뿐이죠. 이 아이의 미래에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체벌이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부모들은 체벌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놓지 못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부모는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눈앞에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눈앞에서 나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스탑시키고 싶은 거죠. 네네. 이 빨리 스탑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무섭게 하면 애들이 멈춰요. 그렇죠. 그냥 부모가 우주인데 우주가 울리는데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그만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얘가 배웠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 자리를 그냥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강도가 세져요. 왜? 애들은 맷집이 세져요. 두 번째는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왜 공격적인 거는 중독성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걸로도 그만하는데 애들이 조금 맷집이 세지면 그다음에 약간 메롱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럴 때 네. 되게 부모 입장에서 네. 열받아. 네. 또 그러면 그다음에는 너 매 갖고 온다 이래요. 애들이 가만히 있죠. 그럼 또 애가 조금 더 크면 그거에 더 이상 두려움이 유발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매를 갖고 와서 바닥을 탁탁 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를 가지고 아이를 뭐 톡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짝을 때려야 되고 그때 때릴 때 이 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촉감, 쑥 들어가는 이런 것들 잡으면 중독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끝나기 때문에 무섭게 할수록 애들은 금방 멈추거든요. 그럼 이 빠른 나쁜 효과지만 빨리 나타나는 효과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도를 높이죠. 폭력이 네, 네. 세지고 강도 세지고 중독되고 네, 무섭다. 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거를? 근데 늘 학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요.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 이런 말 맞아. 되게 많이 훈육. 하세요. 그러나 이 훈자가요. 훈육의 훈자가 한자로요. 말씀 언변의 내천자예요. 말로 가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 가르쳐라. 그걸 회초리를 아시는 분들이 있구나. 네. 내천자를 이 그러네. 회초리로 생각을 세대로 하다.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안 해봤네. 그랬네요, 정말. 네. 야,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네. 계속 말로 계속 한다라는 게 네. 욱할 때 표정이 싹 변하잖아요. 표정이 딱 드러나. 근데 일단 사람이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요. 욱하기도 하고요. 하면 안 되는데 꿀밤을 탁 때렸다. 등짝을 탁 이렇게 했다. 그러고 나면요.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를 하시는데요. 사과해라. 이 또 낮에는 사과가 안 나와요. 왜냐면 얘네들 얼굴을 보면 얘네들이 입이 언제나 오리입이고 눈이 이렇게 흘기고 있거든요. 따박따박 말대꾸 하니까. 근데 이제 밤이 되면 막 사과가 절로 나오죠. 더군다나 또 눈도 감고 있고 입도 이제 애들 자느라고 이제 입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막 너무 이쁘죠 얘네들이요. 그러면 이제 사과가 절로 나오는데 이때 막 끌어안고 막 사과를 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막 다짐돼 다시는 안 그럴게. 막 용서해 다오 다 하는데 애는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애는 막 이러려고 몰라요. 그래서 잘 때도 하지만 애가 깨어 있을 때 언제나 아이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듯이 어른으로서의 나의 타당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 네, 타당하지 않았음을 중요하다. 인정하셔야 그래. 돼요. 야, 내가 어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야, 어른답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로 좋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도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였는데, 야, 아빠답지 못했다. 어른답지 못했다. 부끄럽구나. 미안하다. 근데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요건 빼셔야 돼요. 뒤는 빼고. 뒤는 네, 빼고. 딱 이 정당성의 인정과 타당하지 않았음을 부모로서 인정하는 거는요.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들어서 흉내라도 내보고 네. 조금씩이라도 한번 네. 바꿔봐야겠다라고 노력을 해야 돼.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요 가끔 그래도 안 돼요 뭐 이런 부모님께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욱할 때 15초가 중요해요. 15초. 왜 15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욱할 때 대뇌 상태는 도파민이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이 활성화될 때 이 도파민이 되게 중요한데 인간의 감정과 행동과 생각에 도파민이란 신경전달 물질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이 도파민이 확 올라가서 욱할 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0부터 10이라고 보면 이 상황은 한 이만큼 좀 기분 나쁠 일이야. 근데 이제 아이나 가족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욱하면서 한 8만큼 올라갔어요. 10이 나라를 뺏겼을 때 분노라는 8은 엄청난 사기를 당했을 때 그때 분노인데 네. 아이 앞에서 막 엄청난 사기를 당했을 때 정도로 도파민이 확 올라가면 이거를 7이나 6이나 5로 낮춰야 되잖아. 0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요게 그 밑에 단계로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초예요. 그게 15초인 거예요. 네, 15초를 확보하면 본인이 분노하고 막 노여워하고 막 적개심을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는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애가 잘못의 강도가 8이어서 8이 화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애는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잘못을 하는데 부모가 이 정도로 보통 때는 눌렀다가 이게 갑자기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딱 소리를 내면 자기 소리에 자기가 더 화가 나요. 그래서 8까지 갑자기 수직 상승해 버리는 건 거야.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초를 딱 참으면 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잠깐 눈을 감고 잠깐 숨을 멈춰요. 그러니까 잠깐 숨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다시 내쉬면 약간 살아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참았다 내쉬는 불편감을 약간 느끼면서 자각하죠. 아, 이게 내가 좀 더 조절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15초를 본인한테 맞게끔 자꾸 생활 속에서 연습과 훈련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제가 그 좋아하는 동화 작가 고미타로의 그 좋아하는 말인데 마음 심자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라는 건 흩어져 있기 마련이다. 마음 심자가 다 흩어져 있잖아, 색이. 근데 권자, 권력할 때 권자, 군대 할 때 군자는 다 모여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런 단어를 보듯이 마음을 보기 때문에 너 마음 왜 그래? 마음을 모아. 흩어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라는 거 흩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른들은 너무 권과 군이라는 이런 글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족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 심자를 생각하면서 가족이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좀 네. 유연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어떤 생각이 확, 너무 좋은 말이다. 저는 인간의 마음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유로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학원도 끊고 싶고 막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 자유로운 건데 그걸 가장 가까운 부모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나 공부가 싫어요 이렇게. 그러네. 네. 근데 이거를 문방구 사장님한테 사장님 공부가 싫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부모한테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마음은 자유롭게 느끼는 대로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문제다. 그렇죠. 왜 우리가 다 한때 다 아이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기억들이 지금은 이제 커가지고 좀 무뎌진 거지.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혹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저는 장녀였거든요. 근데 이 장녀 포지션이 네. 또 네.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답니다. 뭐냐면, 근데 전 또 2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누나니까 너가 동생 좀 잘 챙겨줘. 너가 잘하니까 동생한테 모범을 보여줘. 이런 얘기를 뭔가 강요 같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압박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항상 뭔가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좀 말썽 안 부리려고 하는 기질이 있었어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 동생 반에 담임 선생님을 막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걸 정도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압박이 컸네 진짜로. 근데 한 번도 집에서 막 너가 네 동생 챙겨 이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가 됐냐면 제가 제 감정을 애인데 잘 안 드러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크면서도 성격 형성에 되게 많이 영향을 줬고 뭔가 챙김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챙겨주는 게 편하다. 이런 거? 근데 박사님 그게 어른이 되니까 약간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 많더라고요. 장남, 장녀들.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언제나 이런 면을 좀 보라고 하는데요. 자식은 늘 부모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근데 1대1의 관계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중요한 대상자의 관계에서 채우고 싶은 의존적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만큼은 되게 부모죠. 부모한테만큼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있는 그대로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해주고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땐 보호를 해주고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한다고 해주고 또 외로울 땐 옆에 있어주고 이거를 의존적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채워지면 의외로 굉장히 의젓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젓하고 독립적이고 자기가 할 일을 다 알아서 하고 이러한 것을 허구의 독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허구의 정신과 용어로는 수도 인디펜던스라고 하는데 허구의 독립이란 건 뭐냐면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때 채워지지 못한 구멍 같은 결핍을 중요한 대상자한테 끊임없이 채우고 싶어 해요. 세상에. 네, 그래서 그게 딱 건드려질 때마다 어떨 때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섭섭하고 슬퍼지고 어떨 땐 별거 아닌데 굉장히 화를 낸다든가 또 시작됐다. 이럴 수 또 있거든요. 시작됐다. 네, 정말 네. 진짜. 여전히 과도하게 부모님을 봉양한다든가. 네,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님 모임에 가면 막 내가 다 내요, 내가 다 내, 뭐 이런 무리한다든지.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만이 어른이 돼서도 그 부모한테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그 결핍을 부모 옆을 못 떠나면서 그걸 계속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든가. 그런 분들 네. 봤던 것 같아. 네, 그렇죠. 주변에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독립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네. 내지는 그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니어도 배우자, 자식한테도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또 자식을 낳아도
너가 이 나이쯤 되면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치게 독립적일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대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의 그러한 약간 구멍난 부분이 탁 건드려지는 거죠. 네, 그 너무 의젓하게 크는 거가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좀 그런 면이 있나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남편한테 맨날 좀 징징거리시고 네 좀 그래요. 의지하고 그러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아니, 그게 네. 내면에 약간 혼란이 오거든요. 나는 네.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이 아닌데 네. 특정 아주 소수의 몇 명한테 엄청 징징대거나 네, 징징대- 의존하는 그쵸, 네. 모습이 보일 때 어. 별로인 거야. 이게 또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뭐 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아주 신뢰롭고 좋은 관계에서는요. 정상적 퇴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퇴행을 하는데 정상적인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배우자한테 뭐 나 힘들었거든. 나 미워 죽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정상적인 퇴행인데 거기서 이렇게 탁 의존적인 욕구를 채우고 편안해지면서 싹 회복하니까 사실은 이제 남편분한테 징징거린다는 거는 무지 사이가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남편분에게 좀 그렇게 해요? 하다가 멈칫하고 하다가 멈칫하고 하죠. 네. 더 해야 돼. 더 해요, 더. 네. 더 하고 기다려. 완벽히. 근데 굉장히 많은 장남 장녀들이 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이 계속 네. 뭔가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저도 지금 결핍돼 있고 약간 욕망 같은 게 어릴 때 제가 이제 부모님이 뭘 못 사주셨거든요, 가난하셔가지고. 제가 신발을 사달라고 때를 썼는데 어머니가 이제 나이키가 아닌 나이스 이런 걸 사주셔가지고 그런 경우 있지. 그걸 지금도 얘기하세요. 그때 내가 좋은 신발을 못 사줘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게 나오면 사나? 아니 얼리 어댑터여가지고 네. 뭐가 나오면은 네. 막 다 기계도 많이 사고 카메라 뭐 네. CD 이런 거 잘 모으고 그래요. 내 거가 너무 중요하게 된 것 같고 어릴 때 제 방이 없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지금도 어딜 가나 내 공간을 꾸며요, 이렇게. 책상 놓고 노트북 놓고 이렇게. 그래야지만 마음이 안정이 돼요. 지금 작업실 아주 되게 잘해. 심지어 외국 호텔 가도 호텔 가서 구조를 바꿔요. 내 마음에 들게. 약간 이것도 약간 퇴행적인 그런 게 네, 있는 그 것 같아요. 부분이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부분만큼이 뭔가 약간 이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일상에서 건드려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나의 내면 안에서 활성화되죠. 이렇게 탁 건드리면서 쫙 증폭이 되면서 그걸 자꾸 채우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능력이 되고 그러면 뭐 어릴 때 못 가졌던 걸 좀 갖기도 하고 방을 꾸미는 거는 네. 그리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언제나 정도가 적당한 선에서는 그래, 좋은 거네. 내가 왜 그런지만 좀 알고 있으면 되죠. 이런 부분이 좀 그러기는 좀 많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이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맞아요. 나는 이미 어른이 됐고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어른이 내 마음 안에는 아주 결핍과 뭔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미성숙한 면들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있어요. 종류가 다를 뿐이고 그걸 내가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자각하느냐가 자각. 굉장히 중요한데 자각 줘야 돼, 자각.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만약에 어린 시절에 자기한테 돌아간다면은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요? 신발 뭐 갖고 싶니? 어. 다 사. 여기서 여기까지 다 사. 뭐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뭘 바꿀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가서 신발을 사줬을 때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됐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똑같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부분이 또 나아졌을 수도 있고. 신재 기자는 동생 담임 선생님 만나가 인사하고 있는 신재 이렇게. 저는 집에서 너 요즘 어때? 이렇게 저랑 둘이서 앉혀놓고 얘기를 물어봐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왜냐면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계기는 또 일상 속에 별로 없잖아요. 어린아이한테도. 우리 승국은 저는 뭐 비단 집안이 아니라 만약에 어릴 때 정말 돌아가서 주변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라는 얘기를 되게 들었으면 어땠을까? 그게 나는 네.
한번 보시면 뭐 기독교 베이스 그런 것도 있고 가르침이 또 그런 쪽이니까 네가 희생해야 남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희생해야 돼. 이런 거가 어릴 때부터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은 되게 세고 좀 와일드한 쪽인데 그런 게 너무 발현되니까 주변 어른들이 좀 그걸 세게 말했겠죠. 너 계속 너 이런 식이면 안 돼 이러니까 나의 그 문화 베이스 안에서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깎아야 되는구나를 너무 어릴 때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가 있어도 굳이 하기 싫은 거를 먼저 선택하게 되고 그런 걸 좀 오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왜 말하면서 왜 눈이 빨개져? 잠깐 생각해봤는데 몰입이 돼갖고 그래서 돌아가면 그런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드릴까요? 지금 대화의식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안 돼. 안 돼. 있어야 돼. 아니, 말하면서 눈이 빨개지네. 몰입되네요. 이게. 우리 오늘 깊은 얘기 진짜 하고 왜냐면 저희가 자기들 속 얘기 듣기까지 다 끊어. 네. 박사님 오시니까 다 지금 그럴 일이 다 나오고 없었어요. 있어요.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 인간의 이 내면을 진솔하게 말하는 거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상담이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꼭 무슨 솔루션을 주세요가 아니고. 네. 그러면 박사님은 그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어린아이 오은영에게 무슨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좀 쉬어. 네, 좀 농땡이도 좀 피워. 뭐 이런 얘기 아닐까. 네.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근데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해줘도 절대 안 쉴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오면. 저는 어릴 때 남아 있었던 기억 중에 지금은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만 되게 싫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학교에다가 가정통신단 그럼 써서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슨 뭐 재산도 써 있고 뭐도 네, 써 맞아요. 있고. 심지어 재산 같은 거 왜 그런 거 있어. 방 몇 개. 대졸인지 뭐 고졸인지 심지어 냉장고 유무도 맞아요. 썼어. 냉장고, TV. 자동차 있냐 이런 것도 써서 내는데 그 중에 이제 꼭 아빠 엄마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그걸 적어서 내야 되는데 같이 안 사는데. 저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혼을 하셔가지고 저를 혼자 키우셨는데 매번 그런 거를 써서 내야 되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약간 그게 학교에서 이런 게 알려지면 되게 안 되는 거구나. 어머님이랑만 살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되는구나가 어린 시절에 굉장한 저한테는 조금 뭐라 그러지? 약간 감추고 싶은 그 기억이 있는데 어머님이 항상 써서 내시는데 늘 써서 그렇게 냈기 때문에 이게 학력난에도 꼭 대졸이라고 써서 내셨거든요. 아니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냥 써서 냈었을 것 같아요. 야 그냥 써서 내. 그래갖고 그거 뭐 그렇게 이상한 일 아니었는데 그땐 나도 그게 창피한 건 줄 알았거든요. 나는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나에게 희열아 엄마한테 가서 혼자 키우시는 게 더 대단하셨던 일입니다라고 얘기해. 라고 나한테 얘기해 줬을 것 같아. 네. 어머님한테 박수 쳐드려요 이렇게 얘기해. 네. 그 얘기를 못 해드렸네. 생각해봤더니. 네. 해드렸으면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겠다. 내일 하세요, 내일. 아 그러네요. 네, 내일 하시면 돼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네, 내일 제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해도 네. 한번 드려가지고 네. 그 얘기를 꼭 해드려야겠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일 사망자 수가 4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사님 저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마스크를 벗고 사람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거의 집에는 네, 이제 없으니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학교에서도 다 쓰고 있어요. 네네네. 밥 먹을 때도 아예 학교에서 밥 어떻게 먹니? 그랬더니 급식을 절대 대화를 나누면 안 된대요. 칸막이에 네네. 마스크를 딱 벗고 이렇게 밥만 먹어야지 그중에 누가 떠들면 선생님이 바로 맞아요. 호출. 네네네. 그 급식 시간이 진짜 재밌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아이들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얼굴의 표정을 못 읽는 거예요. 맞아요. 아, 네. 네. 근데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말로도 하지만
말이 아닌 걸로도 소통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러시아 말로 고맙습니다를 못 해요. 근데 러시아 사람을 만났을 때 고맙다는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라도 하면 이게 소통이 되는 건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 표정,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익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또 말을 한참 배워야 되는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입모양을 못 보고 그다음에 소리의 명료도가 떨어지죠. 네, 소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아이들한테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을 반가워하라고 가르쳤다면 지금은 누가 다가오면 이렇게 피하는 거를 가르쳐야 사람이 되고. 모여 있으면 네, 저절로 네. 피하게 돼요. 피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적인 관계, 사회성 발달, 정서의 발달 이런 거를 배우는데 굉장히 걱정스럽죠, 사실은. 정서적으로 결핍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줘야 되지?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요, 이게 아주 답이 없는 건 아니고요. 걱정은 되나? 그러니까 집에서 어차피 마스크를 안 쓰니까 집안 내에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눈을 많이 바라봐주고 감정을 더 분명하게, 더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집안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가족 관계에서의 그 아주 유대감이라든가 정서적 상호작용이 좀 더 건강한 쪽으로 더 좀 많이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막 아동폭력 늘지 않았어요? 네, 아동학대가 코로나 이후에 뭐 2배가 늘었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 실제로 그런 아동학대와 코로나19가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박사님?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랑의 매가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사랑의 매, 왜 체벌하는 데 쓰는 효자손도 많이 쓰지만 이게 사랑의 매라고 그래가지고 그 팔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었거든요. 네네네. 실제 이런 네. 판매 사이트에 친환경 사랑의 매, 네. 부러지지 않는 신소재 사랑의 매, 어머나. 각종 매가 팔리고 네. 별점이 있고 네네. 사용하신 부모님들의 후기가 막 올라오고. 후기 진짜로요? 네. 소리가 크게 나서 때리지 않아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평이 올라와요. 네. 그만큼 이제 시대가 네, 아이들하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집에서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극도로 되고 이러한 이제 서로의 마음, 정서적인 그 힘듦이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좁은 환경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때 드러날 때 가장 집안의 약자한테 쏠려요. 가장 약자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심하게 대하는 경우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면 1년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너무나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학대 사건들이 연이어서 너무 나오고 끔찍해요. 있죠. 네. 요즘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널어놓은 빨래를 어지럽혔다며 아이들을 옷걸이로 때린 엄마.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뉴스 보도 같은 거 보면 왜 그랬느냐? 그럼 훈육이었다. 네. 네. 뭐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 어떤 교육의 방식이었다. 이런 얘기는 막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 건지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어디까지를 뭐 훈육, 어디까지를 폭력 네. 이렇게 보는 네. 걸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학대지 저는 완전 학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 대는 교육이고 5대는 체벌이고 10대는 학대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행복과 안정감과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거는 다 학대로 봐요. 그러니까 학대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주로 보셔야지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멍이 안 들면 된다라든가 뭐 아이한테 대수를 정하게 해서 때린 건 괜찮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사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체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나의 아이를 내가 감정을 잘 조절해서 정말 교육적으로 대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인간은 그거를 선을 안 넘어갈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만큼은 나를 믿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이런 물리적 힘은 점점 자기한테 더 도를 넘게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그런 것들이 가족 내부에서의 자각으로 자기네들끼리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은 주변 사람들의 신고 혹은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정서가 남의 집 일이잖아. 맞아. 애들 교육 문제잖아. 아이 그런 것들은 거기서 알아서 하게 둬라는 게 굉장히 인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일반 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식 소중하듯이 남의 자식을 조금만 그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시각으로 조금만 봐주면 아이가 봤더니 꼬질꼬질해요. 그러면 내 아이가 꼬질꼬질하면 오늘 너 무슨 일 있었어? 하듯이 애가 너무 꼬질꼬질하면 너 어디 살아? 밥은 먹었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아이가 겨울인데 너무 여름 신발 같은 거 신고 있거나 옷을 너무 계절에 맞지 않게 입고 있으면 일단 뭐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 같은 데 사람이 많은 곳에 얘를 좀 데리고 가서 왜냐하면 또 잘못하면 또 애 약취 유인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아이한테 조금 설명해주고 경찰의 도움을 좀 받아서 경찰이 아이를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이가 너무 많이 옆집에서 울 때는 그래도 좀 확인을 좀 해본다든가 아니면 그게 두려울 때는 신고라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의사나 특히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잘 하거든요. 네네. 그럼 또 사실은 또 병원에 와서 한 달 거의 근무를 못할 만큼 또 난리를 치는 일들도 사실 신고 당한 그 네네, 뭐 부모가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건 그거고 그거는 어른으로서 해결할 부분인 거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관심의 눈을 갖고 신고하는 게 맞아요.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 그 무렵에 어떤 아이가 한 겨울인데 내복바람으로 나온 애가 있었는데 그 CCTV가 그분이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애를 코트로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정상적 본능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추운 상태니까 본인의 코트로 아이를 이렇게 감싸는. 그러니까 나 안에 있는 일반적인 나, 대단한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한 인간으로서 내 안에 있는 선함을 믿고 그 선한 행동을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정말 열심히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열심히 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아동학대는 아이들이 자란 뒤에 이번에는 자신이 폭력 부모가 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겪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묘하게도 또다시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메류 메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애착 이론가가 있는데 애착학자가요. 애착 전문가라는 분들이 따로 있구나. 네네네. 그래서 메류 메인인데 그분이 1984년도에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 유형 검사를 해봤어요. 성인인 본인이 부모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애착을 맺었느냐. 이것이 그대로 자기 자신이 성인이 됐을 때 자식한테 그대로 전달되고 그 비슷한 형태로 키우더라. 그래서 이 전달되는 정도가 80 내지 90%더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대물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확립이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이가 출생해서 12개월부터 만 3세까지 그 부모와 형성했던 관계 이런 것들이 그 패턴이 고정돼서 그 이후의 삶에도 그대로 발현되고 행동화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이 만약에 부모와 조금 불편한 면이 있었다든가 어려움이 있었다면 나의 부모와의 관계를 굉장히 철저하게 탐색해 보는 거.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한다면 이 대물림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지. 네. 그게 대물림을 막을 수 없고 그게 운명이라면 너무 가혹해. 그렇죠. 네. 그렇잖아. 인생이 너무 가혹하잖아. 인간 자체가. 그렇죠. 네. 운명에서 당연히 뼈를 깎는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기억이 나냐면요. 이분 이야기는 제가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해도 된다고 그러셔서 이분이 삶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 잡아먹은 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딸을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집을 좀 전전하면서 컸어요. 그러면서 나름 이제 지금으로 보면 학대죠. 학대가 있었던 거예요. 정서적인 학대, 신체 학대, 노동력 착취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우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만 2살 정도가 됐을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어떤 일상의 현장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적대감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신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박사님? 자기도 자기의 어머니 같이 애를 학대하면 어떡하냐고 두려움에 그럴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니 제가 정말 아이를 안 때리고 키웠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실 그 과정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노력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노력해 봅시다. 잘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노력하면 좀 됩니다. 우리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분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9년 만에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9년? 네, 저한테 박사님 저 다른 거 몰라도 진짜 애 안 때리고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저 9년 동안 아이 안 때렸어요. 저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렸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요. 머릿속으로는 여러 번 죽였죠. 그런데 사실 이분도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똑같이 해줬대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너무 많이 노력했노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많습니다. 네, 이제 건강검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이러는 거야. 뭐가? 그랬더니 일어나서 좀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종양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악성 종양이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보통 한 6개월 정도 예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다음 날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건강검진 하는 데서 대장암이 발견이 됐다고. 만약에 전이 메스가 됐으면 나 얼마나 살아? 그랬더니 한 3개월 정도 예상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담낭에 있는 것이 악성 종양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상당히 퍼센트도 높고 대장에서는 암이 발견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남편은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막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고 막 제 손을 부여잡고 막 그러고 있고 저는 밤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컸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 그 핏덩이를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셨네. 근데 내가 혹시 만약에 먼저 떠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인연의 마무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로 보면 매듭을 조금은 지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혹시 내가 만약에 먼저 떠나면 먼저 가서 있을게요. 건강하게 있다 오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어떤 매듭을 다는 못 지어도 조금은. 그리고 우리 남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나의 인생의 거의 전부를 기억나는 어쨌든 20대부터 나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함께 했고 그래서 제가 전날 우리 남편을 손을 잡으면서 여보 너무 사랑했다고 내가 너무 고마웠다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내 손을 막 자꾸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혹시 내가 떠나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몸과 마음이 우리 아이하고 잘 살 거야.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나중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도 돼. 이런 말 했더니 우리 남편이 막 그런 말을 왜 하냐면서 막 울더라고요. 남편하고도 조금은 또 매듭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마음의 정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작별 의식이라고. 네네네. 작별 의식까지는 네. 함께 치룰 수 있는. 네네네.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간호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부장님이 제가 인턴을 할 때 주임 간호사급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입원했다고 하니까 아침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외롭지 않게 내가 수술방 데리고 들어가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멀쩡하니까 걸어 들어갔거든요, 수술방을. 이렇게 밀고 네네. 침대에 근데 그냥 복도를 걸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간호부장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에이 원 선생님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터졌구나. 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막 꺼이꺼이 우니까 우리 간호부장님이 아이 천하의 오셈이 왜 그래. 제 별명이 천하의 오은영이었거든요. 천하의 오셈이 왜 그래. 그러면서 에이 울지 마 이러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나 우리 아들이 햇님처럼 동그랗게 내 머릿속에 동동 떠서 나의 머리와 내 마음 안에 꽉 차서 빈틈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름이 이제 길동이면 길동아 정말 아이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울면서 들어갔어요. 자식은. 네. 길동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목 놓아 울면서 제가 그 복도를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요. 정말 쫙 스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한 번 더 안아줄 걸. 한 번 더 쓰다듬어 줄 걸. 한 번 더 꼭 끌어안아 줄 걸. 한 번 더 눈을 맞출 걸. 한 번 더 목욕해 줄 걸. 아이랑 뭐 놀이동산 한 번 더 가줄 걸. 우리 아들이 목욕하면서 놀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기 때. 그러면 한 번 더 물 받아서 놀아줄 걸. 한 번 더 사랑한다고 해줄 걸.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후회 감정이 밀려드는데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몇 미터를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 아들 이름을 뭐 소리 지르면서 목 놓아 막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엄마가 미안해. 그래서 막 울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마취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예전에 코코마 텔레투비라는 텔레토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거기 햇님이 안녕 그러면서 이렇게 햇님이 동그랗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 얼굴이 그 햇님처럼 동그랗게 제 온 마음과 제 온 머리에 가득 차서 이만큼의 0.0001mm의 빈틈이 없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도. 네, 그래서 제가 수술대 이렇게 누워서 마취가 되기 직전까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죽어서야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자식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떤 인생의 의미이고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마취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네. 사랑 뭐 당연히 다 모두 다 사랑하지만 관계 정리가 그래도 작별의식을 치를 수 있는 관계인데 네. 자식하고만큼은 그 의식조차 치를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가피하게 나를 떼어놓지 않는 한 내가 먼저 나서서 정리가 안 되는 관계구나. 통곡을 하면서 수술방에서 마취해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눈을 이렇게 떴는데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마취가 끝나고 수술이 다 끝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떴더니 우리 선배님이 오 선생 뭘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지방 덩어리더라? 진짜. 좋은 소식. 그만 좀 먹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다. 제가 그래요? 그랬더니 모양은 정말 악성 종양처럼 보였는데 다행이다. 그 담낭에 있었던 거는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는 폴립이었고요. 근데 모양이 딱 그렇게 보였고요. 이제 대장은 암이 맞았는데 이제 대장암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 좀 그래도 많이 진행이 안 된 암이라서 수술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이제 잘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후배가 이제 그 제가 저 대장 수술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치질로 수술을 받는데 우리 후배가 원래 치질 전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후배한테 똥꼬를 튼 사이니까 그냥 이 선생 해주라. 그랬더니 우리 후배가 그런 농담도 되는구나. 의사 조크. 의사 조크. 선배님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한 번 튼 사람하고 계속해야지 여러 명하고 트는 좀 내가 좀 다행이다. 내가 좀 불편하다. 내가 그랬더니 나 방금 수술 전에 수술실 복도에 있다가 지금 다행히 지금 웃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눈물이 나오다가 푹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끝나는 이야기라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다. 박사님.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 끝났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 이후로 이제 수술해서 깨어나서 아들한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정말 네가 내 아들로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는
너가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끌어안아 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자기도 엄마가 자기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고. 지금 선생님이 아드님 얘기만 나면 코끝이 빨개지셔가지고 네. 이게 아무리 사랑했어도 내가 아이랑 아무리 많이 놀아줬어도 그런 상황에 닥치면 방금 그 말씀이 저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네. 한 번만 내가 더 목욕시켜줄 걸이라는 게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네. 후회가. 수많은 부모님들에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또 한 아이의 어머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아드님 반응은 어때요? 막 TV 같은 거 나오거나 오은영 아들이다 막 이러면은. 네,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엄마가 TV에 나오면 모니터 해줘요. 엄마 댓글을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 다 좋은데 머리가 왜 그러세요? 단발로 바꾸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그러지만 어릴 때는 왜 본인이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쯤 됐을 텐데요. 엄마 나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안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내 옆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저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 그랬구나. 너무 미안하다. 이제 근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러더니 엄마 근데 그거보다도요. 가끔 엄마가 애들한테 맞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속상했어요. 네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가 달라서 찍고 오면 어떨 때 이제 애들이 막 꽝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름 이제 엄마가 막 이게 옳은 일이야 막 이러고 하니까 말은 못하지만 얘는 그냥 또 어린 마음에 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70점 엄마인 것 같아요. 70점. 네. 박사님도 워킹맘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 PD들이 질문지를 자꾸 저한테 주는 거예요. PD의 질문을 대신 그분이 얼마 전에 출산했습니다. 출산을 하면서 다시 이제 워킹맘으로 여기에 이제 왔는데 14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를 못 봤대요. 이게 너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공갈 젖꼭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입에도 하나 물고 양쪽 손에 이걸 안 쥐어주면 아이가 막 말도 못하는데 막 저 쥐어달라고 막 난리가 난대요. 네. 어떻게 하면 좋죠?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모두가 내 눈앞에서 아이가 뭔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어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다 내 탓 같아요. 내 탓 같고 아,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이를 더 잘 돌봤더라면 아, 내가 뭐 하자고 이 PD를 하면서 무슨 부귀영화가 있다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다 부모 탓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계단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윗계단을 올라가려면 우리가 걸을 때도 계단 올라갈 때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이러고 올라가는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는 성장하는 데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이는 문제가 다 병리적인 문제라고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내 눈앞에서 아이가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나 힘들어하는 게 보일 때 이것이 다 나의 탓이라고 너무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이는요. 같이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데요. 아이랑 뭐 한 30분, 1시간 보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양질로 제가 맨날 표현하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대하면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부모와 좋은 애착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말에 일하러 나가실 때 저를 자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회사가 그 명동 뒤에 퇴계로, 충무로 그쪽에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일요일날 데리고 나가시면 그 밑에 지하에 챔피언 다방이라고 옛날에 권투 김기수 씨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챔피언. 그분이 하시던 다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를 데려다 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일도 하시고 그래서 이 다방은 왜 챔피언 다방인가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다방의 주인이
챔피언이셨다. 김기수 씨야? 막 그리고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쭉 걸어가면서 명동도 설명해 주시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권이 잘 발달된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여기는 되게 주인은 따로 있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낸다. 그 얘기도 해주시고. TMI인데? 네. 잠깐만. 네. 아버님이 그 어린 딸을 데려다 네. 여기는 보증금이 얼마야? 월세 이 네. 정도 나와.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런 설명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화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막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아이한테 더 많이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이 제일 좋게 남았어요? 이러면 유치원 때 운동회 얘기하거든요. 엄청 어릴 때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님 달리기 대회에서 1등 했었어요. 근데 저는 달리기 진짜 못해서 애들을 4명씩 짝지어서 달리기 시킨 저 항상 4등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1등을 딱 하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어주네? 땀을 막 흘리면서 엄마 표정 막 일그러지면서 뛰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중요한 존재구나. 아니야. 어머님이 그러면? 100m를 한 13초에 끊으셨던 분. 아 원래 간만에 한 잘해서 번 신재 씨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잘 본인의 뛰는 거였어. 승부욕을 위해서 그럼. 이렇게 막 환상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어른 돼서도 가끔 생각나요. 나는 가끔 힘이 돼요, 진짜. 이제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머님 직장이 명동에 있으셨어요. 네. 근데 하루는 주말인데 아주 어릴 때 기억이야. 나를 데리고 어머님이 옷을 너무 잘 입었던 게 기억이 나. 옷을 너무 잘 입고 나한테도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셔. 어디 데려갔는데 그게 덕수궁이었어요. 그 안에 미술관이 하나 네, 맞아요. 옛날에 네. 속초전자리. 근데 거기서 인상파 미술전이 열렸어. 근데 나를 데려간 거야. 옷을 너무 잘 입고. 보여줘. 난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이렇게 책을 한 권 사갖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게 이 고흐인데 이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니? 세잔인데 뭐가 이쁘지 않니? 근데 그 책이 아직도 있어요, 집에. 네. 인생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랬던 적이. 어머님한테는 그게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였겠죠. 네. 근데 그게 나한테도 이벤트였다니까. 그럼. 인생의 이벤트가 돼버린 거라니까. 아버님의 챔피언 다방과 저는 속조전이 그런 걸로 기억이 딱 납니다. 근데 너무 완벽해 보이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SNS나 TV를 보면서 실제로 박탈감을 느끼고 자책을 하는 부모가 정말 많거든요. 그 자식한테 요리해 줬는데 난 미슐랭 스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면 뭐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옷을 직접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처럼 어떤 집은 가족이 하와이 여행을 가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와이 여행을 가서 호텔방이 얼마나 좋은지, 아침 조식 뷔페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거 잘 기억 못해요. 맞아. 네, 맞아요. 하와이 간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 했었는데. 네, 네. 그걸 기억하는 못하고 제일 좋았던 순간이 뭐야 그랬더니 불가사리가 바다 앞에 딱딱한 게 굳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부곡 하와이를 가더라고요. 근데 이 부곡 하와이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 수영장에서 아빠가 내려 했던 그 아빠의 그치. 든든한 그 모습 내지는 엄마가 탈탈탈 웃으면서 햇살을 받으면서 하얗게 웃었던 그 웃음을 기억하지. 조식 뷔페 막 어떤 비행기를 탔는지 막 호텔방이 어땠는지 애들 그런 거 기억 못 하거든요. 저는 박사님 책에서 부모 자격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부모면 부모지 부모 자격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모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데 뭔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0.1초 만에 달려가는 그 마음만 있으면 아이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주신 말이 부모도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만 돌보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도 아이만 돌보지 말고 스스로도 돌봐야 돼요라는 얘기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박사님이 지금까지 보시면서 많은 상담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케이스? 아, 많죠. 많은데요. 네. 어떤 경우는 정말 부모와 전혀 무관하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자폐 스펙트럼 이런 이제 자폐 아이들, 저는 이제 자폐 아이들을 보는 의사니까.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아이인데요. 걔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저한테 왔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잘 못했고 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이제 말도 배우고 이렇게 저하고 쭉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좀 늦게 아들을 보신 거죠. 근데 너무너무 아이를 예뻐하시고 경제적으로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좀 불안도 되게 높고 겁도 많고 산만하고 근데 이제 산만한 거에 대한 치료도 하는데 이제 그 치료제를 먹으면 어떤 아이들은 약간 식욕이 좀 떨어져서 약간 성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장성을 해서 지금은 29 만으로 만 나이로 29이 됐는데요. 키가 1m 한 87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아유 너는 키가 몇이냐 그랬더니 187, 187 그래서 아유 너 어릴 때 니네 엄마 키 안 클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정도의 이야기는 저랑 이제 대화가 하는 되는? 네, 네. 그런 아이였는데요. 그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못 오고 토요일밖에는 이제 병원에 못 오기 때문에 그 청년을 한 2년 정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토요일 날 한 2달 정도 토요일 날 가서 진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야 너는 언제나 봐도 이렇게 잘생겼구나 이러면서 너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나 회사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슨 일 해?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뭘 끼우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분량 내면 안 되겠다 야. 그랬더니 놓치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얘기는 이제 해요. 그리고 나 운전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 기술은 네가 배울 수 있는데 혹시나 접촉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이 상황을 네가 말로 잘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좀 그게 걱정이지. 그랬더니 그래서 나 안 하려고요. 이러더니 나 그래 자전거 타고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너 회사 자전거 타고 가? 했더니 나 9시까지 출근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누고 이제 잘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더니 내가 맛있는 과자랑 빵 많이 사준다고 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애들이 배고프다면 빵도 잘 사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어릴 때 사준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서 많은 과자를 또 네, 그래서 되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니? 너 원장님 빵하고 과자 많이 사준다고 그랬니? 기억은 잘 안 나셨구나. 그랬더니 내가 그랬잖아요. 이러더니 뒤적뒤적 가방을 뒤지더니 봉투를 2개를 꺼내더라고. 비닐봉투를. 봉투 하나 안에는 소보로빵이 들어있고 봉투 비닐봉투 하나 안에는 왜 그 초코칩 고기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선생님 이거 먹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왈칵 나서 그걸 받으면서 야 이거 너무 맛있는 빵하고 초코칩 쿠키다. 이거 선생님 집에 가서 잘 먹을게. 그랬더니 근데 이거 내가 번 돈으로 사온 거야. 내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 아빠가 걔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얼마나 나한테 많이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꺼이꺼이 제가 울었더니 이제 우리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원장님 왜 우세요? 이러는데 제가 얘가 이거를 사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 꺼이꺼이 울면서 내가 번 돈 내가 이러는데 얘가 돈을 버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그냥 눈물이 막 났었어요. 부모님의 시간도 그렇지만 네. 그 아이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치. 직장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빵 사줘야지.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고 그 친구도 되게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 친구의 시간도 지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께는요, 제가 그래요. 너무 마음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가요. 이렇게 확 튀어드니까 아마 운전하시던 분이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물론 조심시켜야죠.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런 애를 밖으로 나오게 했느냐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서 그 어머님 아버님이 애를 데리고 막 통곡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루에 어떨 때는 너무 누가 야속하기도 하고
애를 이렇게 힐끗 보고 가는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정말 가서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이 아이가 아주 불교에서 말하는 순간 찰나 어떨 때는 후회도 되고 얘를 왜 낳았을까? 얘가 왜 나를 힘들게 하네 하는 마음이 인간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다양한 마음을 저는 주무시기 전에 그냥 다 물을 흘려보내듯이 그냥 흘려보냅시다. 아이를 힐끗 보고 간 그 사람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고 또 아이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리고 순간찰나 좀 후회했던 내 마음도 흘려보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아이의 이 어려움도 때로는 조금 흘려보내면서 우리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육아를 너무 비장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비장해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애가 오늘 양치를 안 해요. 그런다고 뭐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또 그게 또 보시는 분들이 대화의 희열을 봤더니 오은영 박사님이 양치는 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 이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양치를 하는 거를 오랜 기간 가르치라고 우리가 6살 때 일을 다 가는 거거든요. 네. 그때 전까지 6년 동안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쇠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못 가르치면 내일 또 가르치면 되고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됐어 오늘 하나만 가르치고 또 이 문제는 며칠 후 되면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또 그때 가르치면 되지. 너무 오늘 하루 이 당장 이걸 다 뜯어 고치려고 하면 비장해져요. 그래서 너무 비장하지 않게 360도를 원으로 본다면 1도는 약간 각도를 틀고 있어도 멀리서 보면 똑같이 선 것 같지만 1도가 약간 옆으로 비껴나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다른 곳에 도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지도 마세요. 1도 조금만 변화해 봅시다. 이 변화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면 아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빠의 거짓 울음. 아이 그래 비장해서 좋을 건 없어 뭐든. 맞아요. 근데 우리 자주 비장해지잖아요. 네. 오늘도 이제 이런 시간을 쭉 보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저의 이런 말들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혹시나 상처나 아픔이 될까 봐 굉장히 사실은 네. 조심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혀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네, 그냥 애들 때리지 말란 얘기를 누군가는 분명하게 하고 아무리 체벌이 좋은 의도여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또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 나불나불한 것 같아서 저의 전혀 나불나불이 전혀요, 네. 전혀요. 너무 조심스러워하시는 마음을 너무 이해를 되는데 네. 100명 중에 한 6, 70명이 저는 뻔한 소리네. 그런 분이 있다고 쳐도 그 누군가가 5명이 이 얘기에 도움을 받고 그 가족이나 아이가 좋아질 수 있다면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소한 10명의 부모가 매를 들었다가 오은영 매를 넣고 10명의 아이가 매를 맞지 않게 되고 그 아이들이 폭력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